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공무원 7급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총평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국가직 7급에 비해 가지고 계산형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 지방직 문제에 비해서도 계산형 문제가 줄어들어서 시간적인 부족은 조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직 7급보다는 난이도는 확실히 조금 쉬운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 응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조금은 수험생들의 그 직관 혹은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함정에 걸려서 틀리도록 이렇게 몇 문제 정도는 조금은 꼬아놓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년 지방직보다는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한두 개 정도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촉진, 명령 통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얘가 왠지 느낌이 조금 조금은 좋은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얘를 답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은 바로 틀리도록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살짝 트랩을 걸어놓은 건데, 뭔가 조금 정부가 개입했을 때 경쟁을 촉진하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닌가. 고맥락이 아니라 이 토픽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성의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적 해결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적 해결 방안이 있다. 요 사적 해결 방안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시장 내부에서 경제 주체들 간에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에 도달하도록, 그 다음에 공적 해결 방안,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정부 개입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적 해결 방안의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요 1번이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바로 코즈 정리입니다. 코즈 정리, 소유권의 확립이죠. 이쪽이 코즈 정리이다. 그 다음에 공적 해결 방안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조세를 부과하는 거다. 외부 한계 비용만큼. 이때 부과하는 조세가 바로 피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이 있냐면 줄이는 방향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보다 실제 산출량이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줄이도록 감산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염권 배출 허가 제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오염권 배출 허가 제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들어가고 네 번째로 들어가는데, 자,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과정에서 개입은 하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양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정부의 규제지만 간접 규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직접 규제 정책인 거죠. 얼마 이상은 배출하지 마. 이게 바로 명령과 통제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명령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 직접 규제. 그래서 이쪽은 직접 규제. 같은 공적이지만 얘는 간접 규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건 1번이 되는 거야.
요 문제가 조금은 준비를 안 하셨으면 이렇게 틀리도록 트랩을 딱 걸어놨습니다. 요 문제에서도 많이 실수했을 것 같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등제. 자, 열등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수요 법칙의 예외입니다. 요게 열등제의 죄송합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요거. 열등제,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열등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요렇게 기펜제가 있다. 그래서 같은 수요 곡선이지만 요 바깥쪽에 있는, 즉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인 경우에는 열등제는 뭐가 대체 효과가 뭐보다 음의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그리고 기펜제는 대체 효과보다 음의 소득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수요 법칙의 예외이다. 자, 그래서 열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바로 입실론 M. 이게 바로 무엇과 같은 맥락이냐면 소득 효과인 거죠. 그리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음의 값을 갖는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가격 상승 시 대체 효과는 PX가 상승하게 되면 PY분의 PX도 이렇게 상승하게 되니까 PX분의 MUX 1원당 한계 효용이 하락한 재화, 그 다음에 PY분의 MUY 1원당 한계 효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 시 대체 효과는 소비량을 어떻게 된다? 1원당 한계 효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감소시킨다. 정확히 맞고. 그러니까 가격의 방향과 대체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열등제이든 정상제이든 언제나. 그 다음에 가격 하락 시 소득 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PX가 하락하게 되면 PX분의 M이라는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열등제의 소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하락 시 소득 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얘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가격 변화 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음의 방향이고 가격 변화 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만약 PX가 하락하게 되면 대체 효과는 XJ의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는 이것처럼 열등제인 경우에는 열등제의 소비량을 줄이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이다. 뭐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도 이 경우에는 솔직히 뭐 난이도가 전혀 없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전혀 없고 뭐 푸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 본인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 고용률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예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쪽이 취업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1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는 4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명이에요. 취업자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가 400만 명인데 실업자가 100만 명이니까 취업자는 3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60%. 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푸시면 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요게 있는 거죠. 고용률은 경제활동 참가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실업률.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400분의 300이 돼가지고 0.75 곱하기 1 마이너스 실업률은 40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400분의 100이 돼가지고 0.0.75고, 죄송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생산 가능 인구 400 더하기 100분의 경제활동 인구 400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1은 4분의 3이 되니까 캔슬 해가지고 바로 5분의 3이 나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답만 체크하는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이 푸는 거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작년 지방직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방직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 MRS XY 꼴 PY분의 PX, 그리고 비용 극소화 조건 혹은 생산량 극대화 조건 MRTS LK 꼴 R분의 W.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우선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브젝트 투 목표 산출량이 있습니다. MR 이퀄 MC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만큼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멈 C WL 플러스 RK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서 제약 조건 등량 곡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식인 등비용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지점이 등비용선과 등량 곡선이 접하는 지점, 즉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대변하는 등량 곡선 접선의 기울기 한계 기술 대체율과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변하는 등비용선의 기울기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 가격이 일치하도록 L과 K를 고용하면 비용 최소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의 기술적인 효율성인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LK를 구하게 되면 얘는 델타 L분의 마이너스 델타 K인데 MPK분의 MPL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를 굳이 MPL분의 MPK까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X축에 들어가는 변수 L에다가는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축에 들어가는 변수 얘는 베타가 되니까 컵 더글라스 동차 효용 함수에서는 MRTS LK가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L분의 K로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베타는 현재 2고 알파는 3으로 들어가죠. 얘가 L분의 K. MRTS LK와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대변하게 되는 R분의 W. R은 현재 4고 W는 12입니다. 둘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이 되니까 캔슬 돼서 K equal to L이, 이쪽이 1이 되니까 K equal to L이 비용 극소화 균형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 요게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첫 번째 가는 뭐 누구라도 쉽게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 XJ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량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인 조세 부담자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 보다 탄력적인 경제주체가 비탄력적인 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전가시킨다. 그러면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들어갈 때 우리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입실론,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 다음에 에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은 입실론 플러스 에타 중에서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에타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단위당 일정액의 정량세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똑같이 들어가서 입실론 플러스 에타분의 입실론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곱하기 똑같이 단위당 조세액 T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입실론 플러스 N, 에타, 그 다음에 입실론 플러스 에타로 둘이 일정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 그랬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은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소비자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요 문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X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냐면 보조금을 기업이 수혜하려고 그래요. 보조금은 누구에게 지급한다? 생산의 주체인 생산자 기업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거꾸로 누가 힘의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가 힘의 우위에 크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수록 그렇게 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직관적인 의미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한번 그래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공급 곡선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얘는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이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이 완만하니까 탄력적이에요. 현재 이 제로에서 P0의 가격을 P0의 시장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때 정부가 보조금을 단위당 일정액의 S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생산의 한계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렇게 단위당 S만큼의 보조금 지급 S만큼, 이 공급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MC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 보조금 수령한 만큼 MC가 하락하게 되어 가지고 공급 곡선이 수직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하얀색도 똑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이 똑같은 높이로 수평 이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SB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 지점이 새로운 수요 곡선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 B가 됩니다.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PB로 요만큼 소폭 하락해요. 즉 기업이 이만큼 S만큼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는데 가격 하락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부분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은 기업,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똑같이 수직 하방 이동입니다. 그럼 똑같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죠. 이렇게 아래로 들어갔을 때 새로운 균형 지점은 어디가 되냐면 이 탄력이 됩니다. 즉 가격이 P0에서 P탄으로 대폭 하락했어요. 뭐가 된다? 소비자가 수혜하는 부분이 커지는 겁니다. 이쪽이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죠. 똑같은 Q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전체 보조금의 액수는 S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소비자가 가져가지 않고 남은 부분만큼을 생산자가 가져가니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소비자가 수혜하는 부분보다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소비자가 수혜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보조금 혜택 부분이 커진다. 힘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 실질적인 주권은 소비자가 잡고 있으니까는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힘의 우위에 서는 거고,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공급 곡선이 탄력적인 말과 동일한 맥락이다. 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준비하시고 해서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계산형 문제인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결국은 이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세이브할 수 있는가 이거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P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넘어와서 130P는 650으로 들어가니까 P는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P가 되면서 얘가 수평의 AR이 되고, 판매량이 증가할 때 총 평균 수입이 불변이니까는 MR도 AR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P equal MR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은 MC를 찾아내야 되죠. 개별 기업의 MC는 얘를 미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MC는 CQ를 Q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는 이쪽은 사라지고 EQ 20분의 2Q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1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 MR과 MC가 일치하도록, 그래서 둘을 이퀄로 놓게 풀게 되면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얼마가 되냐면 5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의 공급 함수 P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되니까 총 600개의 Q가 만들어집니다. 시장 전체의 생산량은 600개인데 개별 기업의 생산량에다 곱하기 기업 수를 하게 되면 600이 나와야 돼요. N 곱하기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얼마가 되냐면 12입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12이다. 그리고 파이는 TR-TC로 들어가고, TR은 P 곱하기 Q고 TC는 AC 곱하기 Q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AC는 Q분의 TC니까 TC는 AC 곱하기 Q죠. 그래서 P-AC 곱하기 Q로 들어가면 우리는 파이를 찾아낼 수 있다. 현재 현재 P는 5로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AC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50개로 이미 찾아냈습니다. 그럼 AC만 찾으면 되는 거죠. AC는 얼마가 되냐면 Q분의 TC로 들어가니까 얘를 Q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분의 100 플러스 그 다음에 20분의 Q제곱을 Q로 나누게 되면 20분의 Q입니다. 그리고 이때 Q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개별 기업의 목표 산출량은 50개예요.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2.5가 되니까는 얘는 4.5입니다. 그래서 0.5 곱하기 50을 하게 되면 25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쪽의 이유는 25. 푸는데 어려움은 없다. 단지 차이점은 시간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 차이일 겁니다.
시험장에서 조금 긴장하시면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누구나 준비하는 단기 비용 곡선들 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 존재하니까 TFC가 양수니까 AFC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곡선 형태의 AFC가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U자 형태로 들어가는 AVC가 있고 그 다음에 AFC와 AVC를 합치게 되면 AC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U자 형태인데 최저점은 AVC의 최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AVC의 최저점도 MC가 관통하고 그 다음에 AC의 최저점도 MC가 관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 생산이 체증하는 구간에선 한계 비용이 체감하고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구간에선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U자 형태의 MC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 원스타 지점 AVC의 최저점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조업 중단점이라 부른다. Q스타 지점을 조업 중단점 그리고 Q2스타 지점을 우리는 손익 분기점이라 부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손실은 발생하지만 생산량을 늘릴수록 총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총비용 곡선은 U자형을 띱니다. 틀렸고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에서 평균 총비용과 한계 비용 아니죠. 평균 가변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평균 총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AC와 AVC가 모두 하락하는 구간은 어디가 되냐면 조업 중단점의 왼쪽이 되는 거죠.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한계 비용은 증가한다. 아닙니다. 하락하다가 상승하게 됩니다. 틀렸고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조업 중단점은 AC가 최저가 되는 손익 분기점보다 왼쪽에 위치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경제학을 준비하셨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패턴은 뭐가 되냐면은 교수님들이 일정하다. 뭐가 된다? 이해도. 그리고 그 이해도를 뒷받침하는 거는 결국 그래프로 측정하겠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 요걸 말로 출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이거는 독점적 경쟁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준비했던 문제가 되는데 독점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지배하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얘는 P니까 AR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AR이 하락하니까 독점 기업과 똑같이 하방에 MR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얘가 LMC예요. 그리고 LMC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치하는 지점에서 SMC가 들어가게 된다. 독점 시장의 장기 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MC와 MR이 일치하는 QM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 곡선상에서 설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독점적 경쟁은 장기로 가게 되면은 개별 기업들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즉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되면 진입하여 P가 하락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퇴거하여 P가 상승하기 때문에 LAC와 P가 일치하게 된다. 어느 지점에서? 여기 가격 수준에서. 따라서 LAC는 수요 곡선과 접하게 되면서 최저점을 LMC가 관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LAC입니다. 이쪽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SAC,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SAC의 최저점을 요 부분이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을 SMC가 관통하게 된다. 이쪽이 SAC입니다. 실제 생산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S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SAC의 최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쪽이 최적 시설 규모, 평균 단가를 가장 낮게 생산할 수 있는 최적 시설 규모인데 실제 생산은 QM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장기 균형에서 기업들은 요 크기만큼의 초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된 이질적인 상품을 생산한다. 기업들은 시장 가격을 곧 자신들의 한계 수입이 아니라 평균 수입으로 인식한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약 간의 이질성이 높아가지고 소비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가 됐어요. 근데 그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도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치열한 비가격 경쟁은 과점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즉 독점적 경쟁 시장보다 과점 시장에서의 비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그건 조금 엑스트라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약 간의 이질성이 높아. 이것까진 맞아요. 이질성이 높아 소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의미하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소수익 소비자 그룹별로. 하지만 장기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존재한다.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0이 돼야 돼요. 초과 이윤이 0이라는 것은 그 시장 내에 존재하는 기업이 양의 이윤이면 진입할 수 있고 음의 이윤이면 퇴거해야 된다. 따라서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답은 기업과 니은 큰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직선과 관련돼 가지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Q절편, 여기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절편,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죠? 50입니다. 그러면 0부터 50까지구나. 이쪽이 P고 이쪽이 Q입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잡죠. 요 중점. 여기도 서로 중점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요때 중점에서의 P는 25입니다. 따라서 중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고 중점의 좌상방 영역에서는 한계보다 평균이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큰 탄력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하방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한계보다 평균이 작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즉, 요 구간을 찾아내는 거죠. 요 구간은 P가 0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구간. 만약 Q로 표현한다 그러면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구간. 어느 쪽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작년 올해 똑같이 일관된 흐름이 있다. 어떤 흐름이냐? 우리 경제에서 관심 있는 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의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쪽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측정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쪽으로 오게 되면 이자율의 기강구조 금리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죠.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 문제에서도 18번 유의엄 이자율 평가설과 관련돼서 I는 IF 플러스 ET분의 델타 E 요 관점에서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를 물어봤다. 최근에 경제적 이슈를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데 사례를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렇게 들어갑니다. CPI는 어떻게 측정하게 되는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P0분의 P1입니다. 또 다른 CPI에 영향을 주는 Q는 고정된 가중치로 놔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뭐다?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니까 비교년도 Q0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준 연도를 고정된 가중치로 놓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고, 그 다음에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 연도를 고정된 가중치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지수보다 어떻게 보다 크게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소라기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파쉐 방식이에요. 파쉐 방식은 Q0가 아니라 Q1을 고정된 가중치로 비교년도,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물가지수보다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소라기대 파비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뭐가 되냐면 Q0 곱하기 P0 곱하기 Q0, 그 다음에 P1 곱하기 Q1. 작년 떡볶이를 Q0만큼 구매했을 때 나는 실제로는 작년에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인식하고, 올해 떡볶이 사 먹었을 때는 올해 지불한 가격으로 떡볶이 가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P0에 비해 가지고 P1이 상승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CPI와 실제 체감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Q0와 Q1인데, 우리는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1원당 한계 효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즉 Q1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많았던 소비량 Q0를 여전히 소비한다라고 전제하고 CPI를 측정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체감하는 것보다 왼쪽의 CPI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체감하는 물가 지수보다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 니은으로 들어갑니다. 상품 품질의 변화가 생계비에 주는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CPI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통계청도 이걸 반영하고자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 상품 품질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인데 가격이 같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한 것 같은 효과이다. 근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P1을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비에 주는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과대평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새로운 상품으로 도입으로 인한 생계비 하락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CPI의 기준 연도는 기준 연도는 2000년입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그 바스켓에 담기게 되는 물가를 변화를 주는데,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제품이 그 바스켓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린 이거죠. 똑같은 비용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 반대로 기술 수준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제품의 질을 어떻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똑같은 제품을 Q0라는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Q1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CPI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 체감하는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CPI라는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지수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문제가 조금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너무 쉽게 나왔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내부 시차는 짧고 금통이 열어가지고 금방 결정하지만 재정정책은 다이렉트로 Y, AD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투자를 증가시켜야지만 AD가 증가하니까 외부 시차가 길다. 자동안정화 장치의 사례, 누진소득세, 실업보험.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LM 곡선이 수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4번. 최적 정책의 동태적 배일관성에 의하면 재량적 정책보다는 준칙인 거죠. 준칙을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뭐 변별력 없이 평이하게 나와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ISLM, ADAS가 굉장히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된 거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의 LAS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하향하게 되는 AD0가 있고, 그리고 우상향하게 되는 SAS0가 있습니다. 단기 균형은 SAS와 AD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장기 균형은 LAS와 AD가 만나는 지점으로 SAS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제로가 최초의 장단기 균형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LM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총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AD1이 오게 되는 1번입니다. 그래서 E0에서 E1으로 와요. 이렇게 E0에서 E1으로 오게 되는 게 단기 균형입니다. 단기 균형에서 총 생산량 Y 증가하게 되죠. 이쪽이 Y 증가하고 P 상승한다. 정확히 맞고, 장기 균형으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재 실제 산출량이 Y0가 완전 고용 산출량,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의 산출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원에서는 경기가 과열됐습니다. 1국의 생산 능력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R과 W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나 자본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SAS, 단기 생산 능력이 위축이 된다. 따라서 이 원을 기준으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SAS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LAS와 새로운 AD1이 만나는 지점까지. 요게 2번이 와서 요 지점이 E2가 되죠. 요 E1에서 E2로 들어가는 거, 요 지점이 바로 장기 균형입니다. 장기 균형에서 물가 수준, 총생산량은 변함이었고 물가 수준만 상승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갖다 뭐라 부르는 거죠? 화폐 중립성, 화폐 수량설, MV 꼴 PY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거시 파트가 굉장히 쉽게 나왔다. 항상 소득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항상 소득 가설입니다. Y, 소비자의 실제 소득은 YP, 항상 소득과 YT, 일시소득의 합이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소비 C는 마샬의 K 곱하기 YP, 항상소득의 일정 비율이다.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니은, 로또와 같은 것은 뭐가 되냐면 YT입니다. 그래서 S는 Y, 근데 이 Y는 YP 플러스 YT로 구성이 돼요. S 마이너스 C로 들어가는데 C는 K 곱하기 YP입니다. 현재 로또 당첨은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로또 당첨이 이렇게 돼가지고 1번. 그래서 Y가 증가합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해요. 그런데 YP가 불변이니까는 3번. YP가 불변이니까는 C도 불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임시소득의 증가분만큼 소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 크기만큼이 델타 YT 증가한 것만큼 5번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 증가입니다. 무엇과 동일한 얘기다? 소비는 불변이고 임시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저축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고, 경기 호황기에 항상 소득은 불변입니다. 일시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추세선이 있다. 경제 성장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기 변동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은 평균치예요. 이걸 벗어나는 이 소득들은 다 뭐가 되냐면 YT입니다. 뭐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다. 그리고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아주 간단한 계산형 문제입니다. 변화율, 시간에 대해서 미분,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쟤는 y는 y 닷은 a 닷 곱하기는 더하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수는 앞으로 쏙 빠져나옵니다. 0.2 곱하기 k 닷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플러스 0.8 빠져나오고 l 닷이다. 그때 이쪽에서 a 닷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a분의 델타 a 곱하기 100%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총 요소 생산성 솔로우 잔차 증가율이 1%이다. 그럼 얘가 1%. 그리고 플러스 0.2 그대로 들어오고 자본 증가율이 5%이다. 플러스 0.8 곱하기 노동 증가율이 4%이다. 계산하게 되면 간단하게 5.2% 나올 것입니다. 변별력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았어요. 쉽게 수능들이 풀고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가 조금은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간에 조금은 차이점을 둘 수 있는데 기출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큰 카테고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입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채권의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자율의 기간 구조이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결국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이 이자율의 기간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게 기대가설입니다. 기대가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기대이론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기대이론이다. 이 기대이론에 의하면 단기 채권 시장과 장기 채권 시장 혹은 채권과 채권 시장은 연계성, 요거를 대체성으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대체성이 높다. 그래서 요 기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장기 이자율은 I1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단기 이자율 플러스 I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단기 이자율 플러스 I3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단기 이자율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IN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얘를 N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단기 이자율의 산술 평균 합이 장기 이자율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의 역전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요건 좀 이따 이제 요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시장 분리 이론이 있다. 시장 분리 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들 간의
대체성이 없다, 즉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된 시장마다 시장별로 채권의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단기 이자율 혹은 장기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 분리된 시장마다의 채권의 수익률, 시장 이자율이 각각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 이자율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 이론은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의 산술 평균의 합이니까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기대 이론과 시장 분리 이론의 좋은 점만 이렇게 그냥 갖다 놓은 건데,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리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금리 스프레드는 뭐가 되냐면 회사채 이자율에서 국고채 이자율을 빼주시면 돼요. 회사채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입니다. 그리고 국고채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에요. 그리고 회사채 이자율과 동일한 맥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쪽이 우리가 채권 보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장기 채권일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왜? 회사가 부도날 확률이나 국가가 부도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 이자율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더 높아요. 우린 이걸 가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인 거죠.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는 장기 채권을 구매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나는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채권은 유동성이 낮아요. 그리고 단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보다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채권은 유동성이 낮은 유동성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높게 지급해야지만은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을 구매하게 되는 거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은 일반적으로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은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번, 특정한 만기의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특정한 만기의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해당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시장 분리 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 간의 대체성이 어떻게 된다? 없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반대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3번. 기대 이론은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의 역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볼게요. 만약 이렇게 단기 이자율이 매우 높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이자율 관점에서 혹은 다른 관점에서 너무 단기 이자율이 높네. 그러면은 앞으로 단기 이자율은 낮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향후 현재 단기 이자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향후 단기 이자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게 실제로 이어진다 그러면 장기 이자율은 지금의 단기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는 역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장기 채권일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왜? 유동성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구분되어서 2번과 3번을 물어보았다. 시장 물리 이론은 장단기 채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3번은 뭐가 되는 거죠? 장기와 단기 이자율의 관계를 기대 이론, 저 산술 평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네,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금 미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낯설었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리카르도의 등가 정리인데 요번에는 거시 파트가 이게 뭐 어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 같습니다. 뭐가 됐냐면 요번 국가직 7급 9월 달에 봤던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거시 파트에서 재량정책, 준칙정책 해가지고 처음으로 굉장히 낯설었던 계산형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면 수험생들이 많이 혼란을 얻는 거에서 살짝 조금 난이도를 확 낮췄던 것 같습니다. 리카르도의 등가 정리 이렇게 돼가지고 뭐 너무 쉽죠. 뭐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으면 리카르도 정리가 성립하지 않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변동이 된다고, 그 다음에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 RET,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성립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 경제인 A국의 XJ 시장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D가 있고 S가 있어요. 국내 시장입니다. 최초의 E0입니다. 이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P0가 되는 거죠. 현재 개방경제의 균형 가격 P0는 200원이다. 그리고 그때 균형 거래량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500개이다. 시장 개방 이후 XJ 국제 가격은 국제 가격이 낮아야 되죠. 그래야지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얘는 120으로 들어가고, 요때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이때 생산량은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량은 700이 된다. 그러면 국내 가격이 P0에서 PF로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요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게 된다? 마이너스 PS,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500,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밑변의 길이 100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500 플러스 100, 사다리꼴 넓이,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건 200 마이너스 120 해가지고 80,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 64, 24 해가지고 생산자 잉여는 24,000원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는 거죠. 생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 증가하게 되네. 이만큼 국내 생산에서 모자른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이만큼을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파란색 빗금친 부분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플러스 CS인 거죠. 플러스 CS는 마찬가지로 500,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얼마? 700, 그 다음에 곱하기, 똑같이 80 나누기 2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 곱하기 40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4800 증가한다. 답 찾을 수 있고, 총 잉여는 둘을 합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4,000원 증가하게 된다. 그 증가분의 크기가 중간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입니다. 뭐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살짝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
자,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인데 우리가 그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은 세 가지가 있다. 환율의 그 외환에 대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일반적인 환율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PPP 구매력 평가설. 그 다음에 세 번째 IRP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IRP에 의하면 I equal IF 플러스 ET분의 델타 EE로 결정이 된다. 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국내 이자율입니다. 얘는 해외 이자율이에요. ET는 현재 환율입니다. 현물 환율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E는 선물 환율의 변동분 혹은 예상 환율 변동분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I와 ET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율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환율이 들어가는데 우하향하는 형태의 IRP 곡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곡선으로 풀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은 로그를 취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변화율이니까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 다시 되는 거죠. 국내 이자율의 변동분은 IF 닷 플러스 델타 EE 닷. 그 다음에 나누기는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ET 닷. 이렇게 해놓고 풀게 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 갑니다. 1번 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IF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0%예요. 그리고 I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0%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델타 EE 닷과 마이너스 ET 닷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얘네만 남기 때문에 ET 닷은 델타 EE 닷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고정된 상황에서 예상 환율이 하락합니다. 예상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실제 환율도 어떻게 되는 거죠? 됐어. 우리 때 환율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이에요. 틀렸습니다. 2번 갑니다. 외국 이자율과 예상 환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그러면 2번 I 닷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 이자율 IF-0%입니다. 예상 환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E 닷도 0%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ET 닷입니다. 즉 I equal 마이너스 ET 닷이에요. I와 ET는 반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때 자국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델타 E 닷이니까는 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쪽도 하락이다. 들렸죠?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3번.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자국 이자율 I가 0%입니다. 외국 이자율 하락과 외국 이자율 IF 다시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예상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델타 EE 다시 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ET 닷이에요. 그러면 ET 닷은 어떻게 되는 거죠? IF 닷은 하락.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E 닷은 상승입니다. 어떻게 된다? 두 대소관계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갑니다. 외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IF 닷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0%인 거죠. 그리고 자국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I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델타 EE 닷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닷으로 들어가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쪽에서 2t 닷은 지금 IMF-0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게 되면 델타 EE 닷 마이너스 I 닷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자국 이자율은 하락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쪽은 무조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쪽이 답이 된다. 자 18번 문제 IRP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만 좀 복잡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자율 평가서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하였으나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M 뭐가 되냐면 통화승수입니다. 그리고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H분의 통화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통화 공급량은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통화로 들어갑니다. 이때 정부가 공개시장 매입이어가지고 통화량을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통화량 증가 효과가 작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M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통화승수가 감소하였다. 통화승수가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본원통화 증가하더라도 자 통화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했다. 그러면 본원통화가 증가합니다. 본원통화가 증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통화승수가 작다 그러면은 통화 공급량은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게 된다. 2번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했다. 자 그러면 통화승수 M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C 플러스 G분의 C 플러스 D로 들어간다. C는 현금통화, D는 요금을 예금 플러스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그 다음에 G는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스몰 C입니다. 플러스 지급준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스몰 C분의 1이다. 스몰 C는 뭐가 되냐면은 라지 M분의 라지 C입니다. 통화량분의 현금 통화예요. 현금 통화 비율입니다. 그리고 얘는 K 플러스 스몰 G분의 K 플러스 1로 쓸 수 있다. 이때 K는 뭐가 되냐면 라지 D분의 라지 C입니다. 예금 통화분의 현금 통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 즉 지급준비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화승수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쪽은 통화승수의 상승.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업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였다. 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통화승수는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계와 기업의 현금 보유 성향이 증가했다. C가 증가하게 되면 통화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에서도 현금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C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K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통화승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번 지방직 문제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혹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감각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과연 시험장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얘는 어떤 관점이냐면 기본 바탕이 외부성 이런 것보다도 이겁니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인데 선택은 항상 편익 마이너스 비용의 관점에서 이렇게 순편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한편 이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을 계속 늘려가게 됩니다. 자, 이 문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갈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요건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한계 피해 비용 함수는 MDC는 포이. 그 다음에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MAC는 420-3이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이 이 오염물 배출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MDC, 그 다음에 MAC로 들어갑니다. MDC, 포이에요. 그 다음에 MAC, 420-3입니다. 따라서 MAC와 MDC가 일치하는, 자, 이때는 비용이 이만큼 피해를 미치는데 저감 비용 이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오염 물질 생산량을 더 늘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MAC가, 즉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계 저감 비용만큼 기업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수입에 해당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편익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편익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냐면 MDC와 MAC가 만나는 이 스타 지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넘어와가지고 마이너스 3이가 넘어와서 7, 2는 420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은 60이다. 자, 그리고 이때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40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냐면 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이다.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죠? 지금 현재 실제 산출량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실제 산출량은 뭐냐?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뭐냐? 현재, 요게 포인트입니다. 현재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으므로 저감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 MAC가 이만큼의 공해 배출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MAC가 기업 입장에선 뭐가 되는 거냐면은 편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의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해로움을 저감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편익인 거고, 납부하지 않으니까 편익이 0이 된다. 비용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순편익은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 0보다 큰 지점 뭐가 되냐면 MAC가 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해 산출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요 절편에 해당하는 140입니다. 즉 140을 60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140을 6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저감 비용을 정부에게 납부해야 된다. 따라서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넓이는 240, 높이 240, 그 다음에 밑변에 해당하는 140 마이너스 60 곱하기 2분의 1로 들어가서 120 곱하기 80으로 들어가게 되면 96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실제 산출량이 1400이라는 거, 요거 찾아내는 것이 현재 산출량이 1400, 요걸 찾아내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강조하게 되는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서 어떤 토픽에도 관계없이 편익 마이너스 비용인 순편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 순편익이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은 그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 관점에서 조금 응용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23년 10월 28일 날 봤던 지방직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간에 조금은 난이도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론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조금 계산형 문제보다는 조금 썰로 들어가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작년의 지방직 문제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높았는데 그 부분이 다 금리, 인플레이션, 현재 경제 이슈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 확장된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여가지고 기출문제 수준에서 정리하게 되면은 조금은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시간 부족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20번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니까는 앞으로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을 대비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